감, 절대로 이것과 함께 먹지 마세요. 혈관이 망가지고 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신맛이 없고 단맛이 좋아 겨울철에 먹기 좋은 감. 여러 형태로 먹을 수 있는데요.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이 좋은 단감. 땡감을 숙성시켜 부드럽고 달콤한 연시, 홍시, 그리고 땡감의 껍질을 벗기고 말려 만든 반건시. 반건시에서 좀 더 말려 꼬들꼬들하며 쫄깃하고 단맛이 좋은 곶감까지 정말 여러 형태로 즐길 수 있는 과일이 바로 감인데요. 비타민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감도 함께 먹으면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식품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감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4가지,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해 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감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감은 예로부터 약과 식품으로 많이 섭취를 했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감을 약으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감을 말린 곶감은 위장을 보호해주고 설사를 그치게 하며 폐를 촉촉해주는 약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감의 꽃도 차로 끓여 섭취하며 약으로 사용했는데요. 몸의 진액을 보충하여 심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감 꼭지까지도 약으로 사용했는데요. 역시 물에 끓여 차로 먹었습니다. 딸꾹질을 멈추게 하고 야뇨증이 있는 아이들, 밤에 이불에 오줌을 지리는 아이들에게 먹여 야뇨증을 치료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침과 천식 같은 만성기관지염에도 사용되었답니다. 이렇게 약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감인데, 이런 감과 함께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깨입니다. 깨와 감으로 왕을 시해하는 독약으로도 사용되었다는 역사 기록이 있을 정도인데요. 경종의 독살 사건에 깨와 감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종은 게장과 감을 먹은 후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하였으며, 이후 영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경종 독살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확히 독살을 목적으로 게와 감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게와 감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의서인 본초 강목에도 보면 감과 게를 함께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를 하게 한다. 감과 게는 모두 찬 성질의 음식이므로 감과 게장은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나 지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라고 씌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게는 신선도가 빨리 떨어지고 식중독균의 번식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데, 이때 감을 함께 먹게 되면 감의 탄닌 성분이 식중독균의 배출을 막아 장내에서 식중독균의 번식을 더욱 활발하고 오래 지속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반찬으로 게장을 드셨다면 게장이 다 소화가 된 후 식후 4시간 이상 지난 후에 감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대표적인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이고,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이오딘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이죠.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변비에 좋고,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에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우리 몸의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미역이 감과 함께 먹게 되면 감에 들어있는 탄닌과 미역에서 나오는 이온이 반응을 하여 감미역석이라는 물질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감미역석은 소화가 어렵고 몸에서 배출도 잘 되지 않아 위장에 무리를 주어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감과 미역은 절대로 함께 먹지 말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은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잖아요. 도토리묵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도 풍부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도 원활하게 해주며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도토리묵을 먹으면 어떤 맛이 나나요? 네, 바로 씁쓸한 맛이죠. 바로 탄닌 때문입니다. 도토리에도 감과 같이 탄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감과 함께 도토리묵을 함께 먹으면 철분과 탄닌의 결합으로
빈혈과 저혈압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탄닌은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한데요. 이 때문에 장을 수축시키고 변이 딱딱해져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반찬으로 도토리묵을 먹고 바로 감을 드셨다면 물도 평소보다 2컵 정도 더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계란 후라이로도 먹고 계란말이, 그리고 각종 채소와 계란을 함께 넣고 볶아 먹기도 하는 정말 다양한 조리법으로 건강하게 먹는 계란이 감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니 놀라셨나요? 계란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사들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추천되는 식품인데요.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그리고 비타민 A가 풍부해 눈 건강에 좋고 또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가 풍부해 혈액 생성과 뇌 기능을 좋게 하여 치매 예방에도 좋은 음식이지요.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조직과 근육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계란을 감과 함께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계란의 단백질이 감의 탄닌과 만나 변성이 생겨 우리 몸의 수분을 급격히 빨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고 소변 속의 수분까지 흡수하게 되어 요산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신장에 무리를 주며 신장결석과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신장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암까지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의 수분을 급격히 흡수하게 되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위경련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해로울 수가 있다니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앞으로는 감과 계란을 절대 함께 먹지 말고 식사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감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자주 먹게 되는 음식이 또 고구마인데요. 이 감과 고구마를 앞으로는 함께 드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감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게 되면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고구마에 함유된 당성분이 감에 함유된 탄닌과 만나게 되면 불용성 침전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이 불용성 침전물질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복통과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추울 때 입맛이 없어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를 드시고 간식으로 감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지금 본 내용 기억하셔서 고구마를 식사로 드셨다면 감은 그 다음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 속의 탄닌이란 성분이 정말 안 좋은 성분으로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탄닌은 정말 중요한 효능이 많은데요. 탄닌은 먼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는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와 손상을 줄여주고 염증을 억제하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시반응성 단백질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탄닌은 동맥 경화를 방지하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며 고혈압이신 분들의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또한 탄닌은 항바이러스와 향균,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 미생물 감염과 세균으로 인한 감염을 막아주는 데에 큰 도움이 되며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장 점막을 수축시키고 지방과 결합해 변을 단단하게 해주어 장에 탈이나 설사가 발생할 때 설사를 먹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에는 탄닌뿐 아니라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며 피부를 맑게 할 뿐 아니라 탄력 또한 좋게 하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라이코펜은 체액과 전해질 비율을 우리 몸에 알맞게 조절해 주어 외부의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에는 강력한 항암물질인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각종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홍시는 숙취 해소에도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홍시를 냉동실에 얼려두셨다가 술 마신 다음날 냉동 홍시를 믹서기에 갈아서 홍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숙취를 금방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숙취를 해소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감 속에 함유된 탄닌 성분 때문입니다. 탄닌은 몸속에서 알코올 흡수를 지연시켜주고 위장 속에 열을 내려주며 갈증을 멈추게 하고
소변도 잘 나오게 하는 이뇨작용도 있어 숙취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주에 해야 될 분들은 변비가 심하신 분들입니다. 탄닌 성분이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능도 있지만 이미 변비가 있는 분들이 감을 많이 드시게 되면 탄닌이 수분을 더욱 흡수하여 변비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감과 함께 먹을 때 더욱 건강에 이로운 보약과 같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감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견과류를 곶감 속에 넣어 만든 간식이 예쁘기도 하고 맛도 좋아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몸에 좋은 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아몬드와 호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며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감과 아몬드, 호두를 함께 먹으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어 몸에 좋은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아몬드와 호두에 함유된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감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과 함께 암을 억제하고 노화를 방지하는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감과 함께 먹을 때 보약과 같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로 수정과를 만들어 드시는데요. 바로 이 수정과와 감을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계피로 만든 수정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또한 감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과 영양소들이 수정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수정과의 효능 덕분으로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이 좋아져 온몸에 빠르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으로 수족냉증같이 몸이 찬 분들에게 더욱 좋은 보약과 같은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감과 함께 먹을 때 보약과 같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감에는 팩틴과 스코폴리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좋으며 이 스코폴린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우유와 함께 드시게 되면 우유의 풍부한 단백질이 위벽을 보호하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침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위장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유에 함유된 칼륨이 혈관 내의 나트륨을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유를 드실 때 복통이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두유 또는 아몬드유 같은 우유 대체품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옥수수 수염차를 함께 드셔도 좋은데요. 옥수수 수염차의 구수한 맛도 좋은 뿐 아니라 옥수수 수염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인해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감과 함께 드실 때 정말 보약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답니다.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잖아요. 마늘 껍질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이 1인당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정말 많이 먹고 있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는데요. 마늘빵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 30분이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나 높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방법은 번거로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데요. 1인분에 마늘 3-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버리셨나요?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세포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지를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동맥 경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성분인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 분말도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마늘 껍질은 마늘알보다 약 1.5배나 항산화 능력이 좋은데요.
항산화 작용을 하면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몸 안의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고 세포를 급격히 노화시키는데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지요. 마늘 껍질을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차 우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은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 소주 반컵을 넣고 물 1리터당 마늘 껍질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 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하여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꿀과 마늘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되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은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이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빨리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 암을 예방하고 쌈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 계시지요? 모든 마늘 장아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사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해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마늘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에는 설탕을 넣지 말고 건강한 식재료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면 마늘의 색이 점점 짙어져 결국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딘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희어지다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릴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으니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또 요리할 때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은 좋아져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물질들은 파괴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는 음식이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이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독소 또한 높아져 결국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당뇨를 유발하고 당뇨는 또 치매를 유발하게 되는데 몸에 좋은 줄 알고 먹는 마늘이 오히려 독이 되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지요.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 5분 정도 데쳐주시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 항산화 성분, 항암물질이 극대화되어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의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어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뿐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신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전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둔 분들이라면 최소 수술 전 2주일 정도는 마늘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 위궤양같이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점막을 자극하여 위궤양 같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늘은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배는 가을과 겨울에 먹는 대표적인 과일로 우리나라에서는 선물로도 많이 선호하는 정말 좋은 과일인데요. 배에는 많은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과일입니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통해 배에 대한 모든 것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배의 11가지 효능과 어떤 분들이 배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지, 배를 고를 때 어떤 배가 좋은 배인지 배 고르는 방법, 그리고 보관 시 주의사항까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릴 적 추운 겨울에 이불 뒤집어 쓰고 옹기종이 앉아 어머니께서 깎아주신 달콤한 배 한 쪽씩 먹으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겨울에 감기에 걸려 기침이 심해지면 어머니께서 배 하나를 가져다가 가운데 C 부분을 파내시고
꿀을 넣어 끓여주셨던 바로 그 배 맞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배는 기침이 심할 때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의 첫 번째 효능은 기관지에 좋다는 것입니다.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면 기관지 점막에 분비물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래가 생기게 됩니다. 배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루테올릭과 안토크라신 성분은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 가래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배가 폐에 열을 내리고 기관지를 부드럽게 하는 진액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배의 과육에는 또한 피로 회복을 돕는 유기산과 비타민,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배가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 간혹 배를 이용한 가공식품, 배음료를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100% 배로 만든 음료가 아닌 배 첨가물 가공식품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가공식품에는 단맛을 높이기 위해 많은 양의 당성분, 설탕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설탕이 문제인 것이지요. 아시겠지만 이런 가공음료를 드시게 되면 설탕을 과다하게 흡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높아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 또 과다하게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게 되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다 보면 인슐린 공장인 췌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췌장염이 올 수도 있고 췌장염이 지속되면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정말 사소한 식습관으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췌장이 고장이 나게 되면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발병이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췌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가공음료를 통해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가장 취약한 부분이 혈관입니다. 많은 양의 설탕으로 인해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신장뿐 아니라 눈 건강과 심장에도 무리를 주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늘어 거울 보기 싫으신 분들 계시지요?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바로 이 주름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설탕을 소화하면서 단백질과 지방이 뭉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게 되어 피부에 주름이 늘어나고 탄력성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의 효능은 미각을 살리는 데 좋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음식을 먹어도 맛도 잘 모르겠고 침도 잘 안 생겨 입안이 건조해지는 느낌이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그 이유는 노화가 되면서 미각세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래요. 당뇨병이나 갑상선 저하증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또 나이 들면서 혈압약도 많이 드시지요? 고혈압 약에 들어있는 캡토프릴이란 성분이 미각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미각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침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항상 입안에 맑은 침이 충분히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배를 한쪽씩 드시게 되면 입안의 침의 분비를 촉진하여 침이 부족하지 않게 되고 미각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침이 부족하여 입안이 마르는 느낌이 있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 배가 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의 효능은 대사증후군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란 복부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중성 지방혈증 등의 질환이 한 개인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 감소함으로써 근육 및 지방세포가 포도당을 잘 섭취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고자 더욱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어 여러 문제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대사증후군을 완화시키는 데에 배가 도움이 되는데요. 45세에서 65세의 40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배를 섭취하게 한 후에 배를 섭취하지 않는 대조군과 비교를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12주 동안 배를 섭취한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이 4에서 5 수은/주밀리미터 정도 낮아졌으며 허리둘레 또한 줄어들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배는 단맛이 좋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허리둘레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유불급,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배의 4분의 1쪽씩 드시고요. 당뇨가 없는 분들이라면 하루 1개 정도 드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네 번째, 배의 효능은 체질적으로 건조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를 드시게 되면 몸속에서 점액질 분비를 활성화하게 되어 건조한 세포막을 촉촉하게 해주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를 윤조라고 합니다. 음을 보하고 진액을 생겨나게 하는 방법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막이 건조하게 되면 몸 안에 독소가 세포에 달라붙게 되고 배출이 쉽게 않게 됩니다.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배를 섭취하게 되면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요. 47,800명을 대상으로 한 폐암 발병률과 식이 패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증명이 되었는데요. 채소보다 과일을 자주 먹는 사람에게서 폐암의 발병률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과일 중에서도 배를 섭취한 그룹에서 폐암 발병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배의 효능은 변비를 완화시키는 효능입니다. 어르신들 보면 변비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저희 아버지도 한동안 변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이 하루에 한쪽씩 배를 드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배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와 수분으로 인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을 무르게 해주어 변비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배의 효능은 당뇨로 인해 갈증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는 한의학에서 소갈증으로 힘든 분들에게 약으로 처방할 만큼 좋은 과일인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 과일 드시기에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배는 당을 천천히 올리는데 좋은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단단한 과일들은 당이 있어도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배의 혈당 지수도 35 정도로 낮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과일을 드실 때 식사하기 전에 드셔야 합니다. 식사 후 바로 드시면 별로 좋지 않고요. 식사 전에 드셔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배를 식사 전에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복감을 줄여주어 식사량을 줄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며 혈당과 혈압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배의 효능은 숙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숙취해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바로 콩나물 해장국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실제로 콩나물이 숙취해소에 도움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콩나물에는 아스카라긴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아스파라긴산이 알코올 분해를 촉진해 주어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배에도 이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숙취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8번째, 배의 효능은 감기, 인후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배는 성질이 차갑고 열을 식히는 기능, 즉 청열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배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항염증 성분인 카테킨과 알부틴이란 성분으로 인해 염증을 완화시키고 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해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감기에 꼭 걸리거나 인후염으로 힘드신 분들이 매일 배를 드시면 이런 염증성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증상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9번째, 배의 효능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배가 단맛이 좋아 살이 찌기 쉬운 과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배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혈당 지수가 35로 낮은 편에 속하며 수분 함량이 높고 포만감을 높여주어 배를 드시게 되면 과식을 막아주어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체중 감량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10번째, 배의 효능은 피부가 거칠고 칙칙하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배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신진대사를 도와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배에 함유되어 있는 알부틴이란 성분이 피부 미백에도 도움을 주어 칙칙한 피부색을 맑게 해주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11번째, 배의 효능은 정말 중요한데요. 죽어가는 간을 살리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전남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배에는 펙틴, 알부틴, 아스파라긴산과 같은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간세포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간 내부에 유해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배를 드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배를 드실 때 껍질째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배는 또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가열하여 드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해독작용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배를 익힐 때 배를 껍질째 사용하시고요. 씨와 꼭지를 빼고 깍둑 썰기를 하셔서 냄비에 넣고 끓이시면 되는데요. 배가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끓이신 다음에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게 되면 백혈구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한국식품과학지의 자료를 살펴보면 배를 가열하게 되면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3,700배나 상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효능 때문에 간 기능이 좋아지고 해독작용이 좋아져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배가 이렇게 많은 좋은 효과들이 있지만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몸이 찬 분들입니다. 수족 냉증이 있거나 평소에 배속이 차가워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분들은 배를 많이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 배가 찬 기운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이 배를 드시게 되면 체온이 더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의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혈관에 혈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증상이 지속되게 되면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배가 소화에 좋은 기능이 있지만 속이 찬 분들이 배를 드시면 소화기관이 더욱 차갑게 되어 소화가 더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를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은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배에는 수분이 많아 다른 좋은 점들도 있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이 배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많은 수분으로 인해
이뇨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오히려 수분이 손실이 심해질 수도 있고 소변이 농축되어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 결석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배를 보관할 때 주의할 사항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와 함께 많이 드시는 과일이 사과인데요.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와 배에 좋은 성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건강에는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보관할 때는 다릅니다. 배와 사과를 같이 보관하게 되면 사과에서 분비되는 에틸렌이란 가스가 배를 빨리 상하게 합니다. 에틸렌은 대표적인 식물노화 호르몬인데요. 사과는 바로 이 에틸렌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배와 사과는 따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과일 가격이 정말 미친듯이 비싼데요. 비싸 보이던 샤인머스켓이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달콤 상콤한 포도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포도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포도가 심장질환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도주를 매일 한 잔 마시면 심장질환에 좋다는 얘기도 있죠. 하지만 포도주는 절대 건강을 위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에 좋은 성분도 물론 있지만 바로 알코올 때문입니다. 발암물질인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성분의 효과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포도의 어떤 성분이 건강에 그렇게 좋을까요? 바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포도의 과육, 씨, 껍질 중 어디에 레스베라트롤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포도송이 가지입니다. 엥? 가지? 그냥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먹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먹는 방법은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포도송이 100g 기준으로 레스베라트롤 함량을 분석해보니 과육에는 1mg 정도, 껍질에는 2.9mg, 포도씨에는 3.9mg이 함유되어 있었고 포도송이 가지에는 무려 52mg이나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이 과육보다 포도송이 가지에 무려 50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씨와 껍질은 그렇다 쳐도 포도송이 가지에 이렇게나 많이 있다니 지금까지 그냥 버렸는데 너무 아쉽죠? 앞으론 절대 버리지 말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포도의 어떤 성분이 몸에 어떻게 좋은지와 포도송이 가지의 레스베라트롤 성분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지, 그리고 포도 세척은 어떻게 해야 농약으로부터 안전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몸에 좋은 포도 하나도 버리지 말고 우리 몸에 흡수해 보자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포도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과일 중 하나인 포도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 안토시아닌, 플라보놀, 페놀산, 스틸벤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포도는 항산화, 항염증, 장내 미생물 조절, 항암 및 심장 보호 효과와 같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의 주요 원인인데요. 포도의 생리활성 화합물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가장 두드러진 위험 요소 중 하나인데요. 포도는 혈압을 낮추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장 제형성을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포도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레스베라트롤 외에도 카테킨,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이런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포도는 보약에 속하는데요. 기와 혈을 보강해주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몸이 허할 때 병원에서 맞는 수액에 포도당을 첨가하기도 하는데요. 이 포도당이 포도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만큼 포도는 몸의 에너지를 보충하는데 탁월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에는 이런 에너지원인 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분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성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작용을 하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레스베라트롤입니다. 그래서 이 레스베라트롤을 섭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포도의 효능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항암작용입니다. 포도는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는데요. 몸 안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단계는 간단하게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개시, 두 번째는 촉진, 세 번째는 진행입니다.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이 바로 이 세 가지 단계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여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암세포에도 스스로 사멸하게 하는 작용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췌장암, 감상전 암, 간암 유방암, 위암 등의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포도 과육만을 먹어서는 안 되고요. 포도씨, 껍질, 그리고 가장 많은 성분이 들어있는 포도송이 가지를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송이 가지를 어떻게 섭취하면 될까요? 바로 포도송이 가지를 차로 만들어 마시면 됩니다. 포도송이 가지 차 만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포도 알맹이만 빼먹고 버려졌던 포도송이 가지.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포도를 다 먹고 남은 포도송이 가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냄비에 물 1리터와 포도송이 가지를 넣고 끓여줍니다.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주시고요. 물이 반 정도 줄어들 때까지 끓여주면 됩니다. 정말 쉽죠? 포도송이 가지차를 끓일 때 먹다 남은 포도알과 포도씨도 넣어 함께 끓여줘도 됩니다. 이렇게 끓인 포도송이 가지차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포도향이 향긋하게 올라와 맛도 너무 좋습니다.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요. 냉장고에 넣고 차갑게 드셔도 됩니다. 포도를 씻을 때 농약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농약 걱정 없이 깨끗하게 씻는 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농약 걱정 때문에 식초물이나 밀가루 같은 것을 함께 사용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식약처에서 세척 방법별로 농약 제거율을 측정한 결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물에 5분간 담궜다가 흐르는 물에 세척하는 것인데요. 이렇게만 해도 잔류 농약의 83%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더욱 깨끗하게 씻으시려면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물에 담가 두었다가 충분히 흔들어준 후에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됩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인데요. 산성의 농약을 중화시켜주기도 하고요. 지용성 농약 또한 베이킹소다의 입자가 흡착하여 제거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포도알에 하얗게 묻어있는 건 농약이 아닙니다. 이걸 또 농약으로 생각해서 씻을 때 이 하얀 성분까지 씻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성분은 농약이 아니라 포도에서 나오는 과분입니다. 이 포도 과분은 껍질의 일부인데요. 포도의 과육이 만들어지고 표면에 생기기 시작하여 수확할 때까지 계속 생기는데요. 이 포도 과분은 포도 표면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먼지나 이물질이 붙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정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분이 잘 발달한 포도에는 이물질, 병원균 등이 없는 것이지요. 앞으로 포도를 구매하실 때 이 포도 과분이 많은 포도를 선택하셔야겠지요. 과분이 없는 깨끗해 보이는 포도가 오히려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세척할 때 과분까지 힘들게 씻지 말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도송이가 빽빽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씻을 때 포도알을 하나씩 떼어내어 씻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과육이 노출되어 세척 시에 영양분이 손실될 수도 있고 이물질에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통째로 물에 담가 씻으시거나 포도송이 가지 중간중간 잘라서 씻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과육만 많이 드시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포도에는 당이 높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어 혈당 관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적당량을 드셔야 하는데요. 권장량은 하루에 100g 정도입니다. 작은 포도알 기준 20개 정도 되니 혈당 조절을 해야 하는 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꿀을 신들의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천연 감미료이자 약재로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에도 꿀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꿀은 약으로 쓸 만큼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잘못 먹으면 약효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꿀의 종류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꿀과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5가지, 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꿀벌들이 꽃을 통해서 꿀을 만드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꿀벌이 꽃의 밀선에서 분비되는 자당을 꿀벌이 먹었다가 다시 토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꿀벌의 효소에 의해 과장과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점성이 있는 액체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꿀이 되는 것이지요. 꽃의 종류에 따라 꿀의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꿀이 유명하고요. 그 외에도 밤꿀, 쌀이꿀, 유채꿀 등이 있습니다. 꽃의 종류에 따라 꿀의 맛과 향이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꽃을 통해 만들어진 꿀은 자파꿀이라고 합니다. 이런 꽃을 통해 만들어진 천연꿀 말고 벌에게 설탕을 먹여 만든 꿀이 있는데요. 이것을 사양꿀이라고 합니다. 이 사양꿀은 일반적으로 천연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양꿀은 천연꿀에 비해 영양가가 낮고 인공적인 향과 맛이 첨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꿀을 선택할 때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하는데요. 꿀에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탄소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시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천연꿀의 탄소동위원소 비율은 -22%에서 -33% 정도 되고 이 탄소동위원소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꿀이라고 합니다. 사양꿀이나 꿀음료는 거의 설탕물이나 다름없으니 반드시 천연꿀을 구매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꿀을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꿀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꿀에는 항균작용이 있는 프로폴리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주의하실 것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꿀을 덜으실 때 오염되지 않은 스푼 같은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끔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냉장고에 보관하시게 되면 하얀 침전물이 생기거나 오래되면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꿀은 그 자체로도 많은 약효가 있는데요. 천연항생제인 프로폴리스로 인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을 도우며 위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조된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좋은 효과가 있어 기침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약성이 있습니다. 1억 꿀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보약이나 다름없는 최고의 식품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와 꿀이 만나면 여러가지 효능들이 있는데요. 계피는 오래전부터 자연요법으로도 많이 사용된 식재료인데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효능이 배가 된다는 것은 많은 실험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관절이 여기저기 쑤셔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첫 번째 효능은 소염작용을 통해 관절의 염증을 완화시켜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에서 꿀과 계피의 관절염 개선 효과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진들은 200명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아침과 저녁 식사 전에 따뜻한 물에 꿀 1스푼과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섞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 만에 환자의 73%의 통증이 개선되었고 한 달 내에 이전에 걷기도 힘들었던 환자의 대부분이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꿀과 계피를 함께 복용하면 관절염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두 번째는 바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여 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덴마크 농무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를 40일 동안 4분의 1 티스푼을 섭취하자 중성지방이 30%, 콜레스테롤은 2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꿀은 지질대사라고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리는 작용을 하며 계피도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꿀과 비슷한 효능을 나타냅니다. 이 효능들이 더해지니 혈관의 지방을 제거하고 동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심장이나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감기와 독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릴 때 계피와 꿀을 섞어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꿀과 계피에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감기와 독감의 증상인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네 번째는 위장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꿀과 계피는 소화를 촉진시키고 위장 운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꿀은 위산을 중화시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꿀과 계피가 위에 들어가면 위장의 점막이 자극되어 위액 분비를 왕성하게 해주어 소화장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생긴 상처를 치료해주고 개선시켜주어 위궤양을 막고 경련성 통증을 억제하고 위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여 가스 배출 및 영양 흡수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5번째는 노화 방지와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리노이드 대학 연구팀은 꿀의 항산화 성분이 남성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남성을 대상으로 꿀물 섭취 그룹과 위약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연구 결과 꿀물을 섭취한 그룹은 꿀물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고 신체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꿀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도 볼 수 있었는데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피부의 보습과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꿀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계피는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2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꿀에 마늘을 재워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꿀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너무 좋은데요. 꿀과 마늘 모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며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효능이 있고요. 꿀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꿀과 마늘 모두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3번째는 바로 무입니다. 무를 채를 썰어 꿀에 재워 드시면 되는데요. 이는 기침과 가래에 효과가 아주 좋은 천연약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기에 걸려 기침이 잘 낫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될 때 꿀에 무를 재운 것을 드시면 너무 좋은데요. 무의 매운맛을 내는 시니그린 성분이 위장의 점막을 자극하여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관지 점막에 붙어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 몸 밖으로 쉽게 배출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꿀은 기침의 약재로 많이 쓰이는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감기 환자 17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꿀을 먹은 환자는 감기 증상이 개선되고 치료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감기 치료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인 디페니드라민을 복용한 환자보다 꿀을 먹은 환자가 기침의 빈도와 정도가 더욱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4번째는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와 꿀이 만나면 우리 몸의 호흡기 질환, 특히 만성기침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또 마른 기침이 계속 나지만 가래는 없는 분들, 잔기침이 계속 나와 가슴도 아프고 생활에 불편한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꿀과 오미자가 정말 좋습니다. 오미자는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어 이런 마른 기침에 효과적인 것입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5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을 채를 썰거나 갈아서 꿀에 재워서 드시면 되는데요. 이 꿀생강은 기침에도 당연히 좋고요. 몸에 찬 기운이 돌고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것 같을 때 드시면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과가 있고요. 감기 초기 그리고 몸살이 났을 때에도 드시면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불량일 때에도 꿀생강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완전식품으로 알려진 계란에는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적 같은 효능이 많이 들어있는데 알고 계신가요?